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드라이브입니다. 2025년 말 한국의 한 조선소에서 3,000톤급 잠수함이 진수됐습니다. 같은 시기 독일과 프랑스의 잠수함 제조사들은 수주 감소로 인력을 감축하고 있었죠. 왜 어떤 나라는 방위 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어떤 나라는 오히려 줄어들까요? 2026년 1월 현재 한화오션의 협력사는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력사 중 63%는 사실 잠수함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장비, 수소연료 전지, 심지어 전기차 부품까지 만들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방비를 세금이 나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잠수함 산업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수함 같은 방위산업 투자가 어떻게 첨단 소재, 중소협력사, 수출 경로로 파급되는지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 파급 효과라는 개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모든 단계가 각각 다른 산업을 움직이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5,000원은 커피 원두농장, 물류회사, 컵 제조사, 카페 임대료, 직원 급여로 나뉘어 흘러갑니다.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다릅니다. 잠수함 한 척을 만드는 데는 약 1조 원에서 2조 원이 투입됩니다. 이 돈은 300개가 넘는 협력사로 흘러들어가고 각 협력사는 또 다른 하청업체들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잠수함 산업의 산업 파급 효과 계수는 2.3입니다. 이건 1조 원을 투자하면 2조 3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볼까요? 첫 번째는 한국의 장보고 3 잠수함 프로젝트입니다. 2010년대 초반 한국은 3,000톤급 잠수함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가장 중요한 결정은 국산화율 76% 이상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 때문에 한국은 잠수함에 들어가는 특수강부터 음향탐지 시스템까지 직접 개발해야 했습니다. 2026년 현재 포스코는 잠수함용 특수강 기술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이 기술은 해상 풍력발전 타워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 개발한 음향탐지 시스템은 현재 민간 선박의 충돌 방지 장치로도 판매되고 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관련 협력사의 매출은 연평균 23% 성장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기업들이 단순히 방위산업에만 의존하지 않게 됐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핵심은 기술의 이중용도 전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개발할 때 민간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산업으로 확장이 쉬웠던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터키의 방위산업 육성 전략입니다. 터키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무기의 80%를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자체 개발한 무인기 바이락타르가 폴란드, 아제르바이잔 등에 수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터키가 선택한 방법은 틈새 시장 공략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고가 무기 대신 중저가지만 실전에서 검증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2025년 기준 터키 방산업체들의 수출액은 62억 달러로 10년 전보다 8배 증가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과정에서 터키의 항공우주 엔지니어 수가 4배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지금 민간 항공기 부품 산업과 위성 개발 분야로도 진출하고 있죠. 터키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인력 생태계 구축입니다.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숙련 인력을 키웠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방산 민수 융합 모델입니다. 이스라엘 방산 기업 LB 시스템즈는 원래 군용 열화상 카메라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이 기술을 자율주행차의 보행자 인식 시스템에 응용하기 시작했죠. 2025년 현재 엘빗의 민수 부문 매출 비중은 42%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모델의 핵심은 애초에 경계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군용으로 개발하더라도 처음부터 민간 시장을 염두에 두고 규격과 인증을 함께 준비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 끝나자마자 민수 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해군 조선 상업이 대표적이죠. 프랑스는 1990년대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라쿠다급 원자력 잠수함은 당시 기술의 정점으로 평가받았죠. 하지만 2021년 호주가 660억 달러 규모의 잠수함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프랑스 잠수함은 너무 비쌌고 유지 보수에 프랑스 기술진이 계속 필요했거든요. 2025년 기준 프랑스 해군 조선소 나발그룹의 수주 잔고는 2018년 대비 34% 감소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프랑스는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자국 기술 보호를 우선시하다 보니 구매국 입장에서는 평생 프랑스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였던 거죠. 반면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면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교육을 함께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2025년 추가 계약을 한국과 체결했고 프랑스는 입찰에서 탈락했죠. 프랑스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단기 이익을 위해 생태계 확장을 막으면 결국 시장 자체를 잃게 됩니다. 이제 앞선 사례들을 관통하는 핵심 변수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기술의 민간 전환 가능성입니다. 방위 산업에 투입되는 기술이 오직 군사용으로만 끝나면 그 산업은 정부 예산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기술이 자율주행, 해상폭력, 반도체 장비로 확장되면 시장이 10배 이상 커지죠. 둘째로 한국의 방산협력사 중 민수 매출 비중이 50%가 넘는 기업들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9% 성장했습니다. 일상에서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 군대 말고 어디에 또 쓰일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대답이 명확할수록 그 기업의 생존 가능성과 성장성은 높아집니다. 두 번째 변수는 협력사 네트워크의 다양성입니다. 잠수함 한 척을 만들려면 철강, 전자, 화학, 기계, 소프트웨어 기업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협력사들이 모두 같은 산업군에만 속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위 예산이 줄거나 수출을 막히는 순간 전체 생태계가 동시에 흔들립니다. 한국의 경우 2026년 현재 잠수함 협력사 중 43%는 조선 외 산업에도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건설, 에너지 산업에도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방위 경기 변동에 덜 취약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협력사 명단을 보고 그들의 고객사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의 80% 이상이 방산 관련이라면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 변수는 수출 경로의 다변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판매처가 자국 정부 하나뿐이라면 협상력이 없습니다. 한국은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 다양한 국가와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 방산 수출의 67%는 아시아, 유럽, 중동으로 분산되어 있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한 지역의 정치적 리스크가 전체 매출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프랑스는 수출의 82%가 유럽과 중동에 집중되어 있어서 오커스 사태 이후 타격이 컸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지역을 최소 3개 대륙 이상으로 나누는 게 리스크 관리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이 3가지 변수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첫째, 첨단 소재 분야입니다. 잠수함용 피타늄 합금 기술이 지금 수소 저장 탱크 소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재 전문 중소기업 중 22개사가 2025년 수소 관련 특허를 출원했는데 이 중 18개사가 원래 방산 협력사였습니다. 둘째, 중소협력사 생태계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잠수함 관련 2차 협력사의 평균 직원 수는 87명으로 3년 전보다 31% 증가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65%는 청년 고용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고숙련 기술직 일자리가 지방산업단지에도 생기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죠. 셋째, 수출 경로의 확장입니다. 잠수함 수출이 성사되면 이후 20til 30년간 유지보수 계약이 함께 따라옵니다. 2025년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잠수함의 생애주기 계약 규모는 최초 판매가의 2.4배에 달합니다. 이건 단순 제품 수출이 아니라 장기 서비스 수출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와 기업은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투자자라면 방산기업의 민수 부문 매출 비중과 그 성장률을 함께 봐야 합니다. 민수 비중이 3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5% 이상 성장하는 기업이 주목할 대상입니다. 제조업 관계자라면 자사의 기술이 방위 분야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센서, 소재, 배터리, 소프트웨어 분야는 민군 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 팔로워라면 방위사업청의 북산화 품목 지정 계획과 기술 이전 조건을 추적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정된 품목은 향후 3-5년간 정부 R&D 예산이 집중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국방비를 나가는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잠수함 산업이 보여주는 건 전혀 다른 그림입니다. 첨단 소재 기술이 민간으로 전환되고 중소협력사가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하며 수출이 장기 서비스 계약으로 이어지는 구조죠. 물론 모든 방위산업 투자가 이런 결과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프랑스 사례처럼 기술 독점과 단기 이익에 집착하면 오히려 시장을 잃게 됩니다. 중요한 건 국방 투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투자가 산업 생태계 전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기술 전환 가능성, 협력사 다양성, 수출 경로 분산,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비로소 방위 산업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이 투자자든 기업 관계자든 아니면 단순히 경제 흐름에 관심 있는 시민이든 이 관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한국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잠수함 같은 방위 산업은 단순한 국방력이 아닙니다. 그건 첨단 소재, 숙련 인력, 글로벌 시장 진출이 교차하는 산업 전략의 실험장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주목하는 산업이나 궁금한 주제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드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